이준석 씨가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섰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 아라야, 미라야, 이슬아. 그는 불렀다.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경비원을 찾아 물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 정원에 있습니다, 사장님. 새 가사 도우미와 함께요. 이준석 씨는 저택 뒤편으로 걸어갔고 그가 본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웃지 않았던 그의 세 딸들이 잔디밭의 담요 위에 있었고 손을 뻗고 웃고 생명을 되찾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석 씨는 신이 자신에게서 영원히 앗아갔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느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기 전에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년 전 이준석 씨는 아내를 잃었다. 혜운 씨는 새 쌍둥이 딸을 낳다가 사망했다. 의사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몸은 버티지 못했다. 그녀가 이준석 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약속해줘요. 아이들에게 기쁨을 보여주겠다고. 누가 이겼어? 그는 약속했지만 혜은 씨가 죽었을 때 이준석 씨 안에 무언가도 함께 죽었다. 그는 새 아기들 아라, 미라, 그리고 이슬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노력했다. 그는 보모들을 고용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그가 보는 것은 자신이 잃은 여자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심지어 깨닫지도 못한 채 이준석 씨는 사는 것을 멈췄다. 그는 혜은 씨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을 멈췄다. 웃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웃는 것을 멈췄다. 희망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딸들은 그것을 느꼈다.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옹알이를 멈췄다. 1년이 되었을 때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2년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말도 없고 걸음도 없고 오직 침묵뿐이었다. 이준석 씨는 수많은 대학병원 전문의, 재활병원 치료사, 23명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 모든 검사 결과는 똑같았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한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이준석 씨,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슬픔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그녀를 해고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췄다. 그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숨쉬게 하는 직원들을 고용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치료도 희망도 없이 오직 생존뿐이었다. 그의 딸들은 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고 걷지 않았다. 그들은 아름답고 조용한 인형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괜찮다고, 이것이 안전하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틀렸다. 그때 백지민 씨가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딸들을 돕기 위해 고용한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하지만 백지민 씨에게는 이준석 씨가 알지 못했던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작업 치료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아이들이 치유되도록 돕는 방법을 5년 동안 배웠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동생이 총에 맞아 마비되면서 삶은 그녀의 꿈을 앗아갔다. 의료비 때문에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집 청소를 했다. 이준석 씨의 비서가 그녀에게 기숙하며 딸들을 돌봐달라고 월 1,100만원을 제시했을 때 백지민 씨는 거절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왔다. 그녀가 딸들을 만난 날, 그녀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크고 공허한 눈을 가진 새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안녕 아가들아. 백지민 씨가 속삭였다. 내 이름은 백지민이야.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백지민 씨는 기도했다. 하느님,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다면 제가 그들을 도울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느님은 응답하셨다. 세 번째 날, 백지민 씨는 이준석 씨의 벽장 뒤편에 숨겨진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성 옷, 일기장, 그리고 아이패드가 있었다. 아이패드에 붙은 메모에는 이준석, 매일 우리 딸들에게 이걸 틀어줘, 혜은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손이 떨렸다. 수십 개의 영상. 혜은 씨가 임신 중이면서 죽어가면서 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한 영상에서 혜은 씨는 노래하고 있었다. 다른 영상에서는 울면서 이준석 씨에게 딸들에게 기쁨을 보여주고 음악을 틀고 그들과 춤추고 살아가서 그들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혜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준석 씨,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모방해요. 당신이 슬픔에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얼어붙을 거예요. 제발, 여보,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세요. 백지민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혜은 씨는 딸들을 구할 수 있는 지도를 남겼지만 이준석 씨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백지민 씨는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준석 씨가 만든 모든 규칙을 어겼다. 그녀는 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혜은 씨의 음악을 틀고 혜은 씨의 노래를 불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들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준석 씨가 집에 돌아와 정원에서 그들을 본 것이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께서 순간들을 조율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어떤 이유로 두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을 찾은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희망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일어난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정원 가장자리, 돌아치 뒤에 숨어서 서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5분, 어쩌면 그 이상을 그저 지켜보며 서 있었다. 백지민 씨는 담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잘하지 못했다. 고음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졌고 가사의 절반을 잊었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자신을 비웃고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들, 그의 세 조용하고 얼어붙은 딸들은 그녀를 마치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매혹적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아라의 눈은 백지민 씨의 손을 따라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미라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마치 웃는 법을 다시 기억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이슬이, 이준석 씨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이슬이의 작은 손이 백지민 씨의 얼굴 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느리고 떨렸지만 뻗고 있었다. 이준석 씨는 가슴속 무언가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 언젠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아마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3년 동안 그들은 동상이었다. 그가 먹이고 갈아입히고 살려두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아름다운 숨쉬는 동상. 그리고 이제 아침 햇살 속에서 백지민 씨의 불완전한 노래, 소리와 갓깎은 잔디 냄새에 둘러싸여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준석 씨는 무릎을 꿇게 만드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의 딸들은 망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섰고 그의 구두가 자갈길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백지민 씨의 고개가 획 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사장님, 그녀는 발이 엉키며 일어서려 했지만 이준석 씨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딸들을 보고 있었다. 아라의 손은 뻗는 중간에 멈췄다. 미라의 거의 웃음은 사라졌다. 이슬이의 눈은 다시 공허해졌고 그 끔찍한 공허함이 커튼처럼 그녀의 얼굴 위로 미끄러져 돌아왔다. 그리고 마치 그것처럼 그들은 다시 동상이 되었다. 이준석 씨는 목구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백지민 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친딸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막힌 듯 나왔다. 백지민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흘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흘. 사흘 만에 이 여자는 23명의 전문가와 10억 원 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 그녀는 그의 딸들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게 하고 무언가를 원하게 하고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이준석 씨의 턱이 너무 세게 악물려서 아팠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일만 시켰어.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게 전부야. 알아요. 하지만 제가 재활 치료사 노릇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롭고 차갑게 높아지고 있었다. 내 아내의 물건을 뒤져보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당신에게 부탁하지도. 그는 멈췄다. 왜냐하면 백지민 씨가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담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빴다. 이준석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앉아본 게 언제예요? 그 질문은 그의 배를 주먹으로 맞는 것처럼 강하게 쳤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같이 놀아준 게 언제예요? 이준석 씨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뭘 말하는지 몰라. 저는 그들이 3살이고 아직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매달렸다. 이준석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었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가 옳았다. 그는 3년 동안 웃지 않았고 노래하지 않았고 놀지 않았고 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느라 너무 바빴고 그들에게 살고 싶어 할 이유를 주는 것을 잊었다.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 그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점심시간이야. 그는 백지민 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전에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뒤에서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모으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미안해하는 듯했다. 가자, 아가들아.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준석 씨가 차갑고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석 씨는 딸들이 숨쉬게 하는 것이 혜은 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들을 살려두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다. 그날 밤 백지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집의 침묵이 무게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복도 아래에서 딸들은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확인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고요하고 완벽하게 조용하게 잠들었다. 마치 꿈속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배운 것처럼. 백지민 씨는 몸을 돌려 전화를 들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 마커스가 물리치료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다. 30초 동안 서 있었다. 의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월 1,800만 원. 그것이 이 일자리의 가치였다. 그런 돈으로 마커스는 그가 필요한 수술, 더 좋은 휠체어, 집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하지만 어떻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는 오늘 이슬이가 손을 뻗는 것을 보았고 미라가 거의 미소 짓는 것을 보았고 아라의 눈이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준석 씨가 들어왔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백지민 씨는 그의 얼굴에 있던 표정을 기억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화나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의 딸들이 실제로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고마워. 아가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야. 백지민 씨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답장했다. 사랑해요. 마커스에게 그가 자랑스럽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고 어둠을 응시했다. 하느님, 여기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래층 이준석 씨는 불이 꺼진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보안 카메라 영상에 열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17번이나 보았다. 정원에서 딸들과 함께 노래하고 움직이는 백지민 씨. 그리고 딸들, 그의 딸들이 반응하는 모습. 그는 이슬이의 얼굴에서 일시 정지했다. 그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 그녀의 손이 뻗어 올라가고 그녀의 눈이 크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 순간. 살아있었다. 이준석 씨는 눈 뒤에서 눈물이 타는 것을 느꼈지만 떨어지게 두지 않았다. 그는 3년 전에 충분히 울었다. 우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문제는 그가 백지민 씨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고 싶었다. 그래야 했다. 그녀는 그의 규칙을 어겼고 혜은 씨의 물건을 뒤졌고 그가 3년 동안 쌓아온 일상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또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녀는 그의 딸들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었다. 이준석 씨는 2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혜은 씨의 목소리가 이제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백지민 씨가 찾았을 것이 분명한 그 영상. 그가 영원히 가두기 전에 한 번만 봤던 그 영상. 이준석 씨,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모방해요. 당신이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얼어붙을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보냈다. 그의 딸들은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손상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비추고 있었던 모든 것은 자신의 슬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죽음이었다. 이준석 씨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그는 정원을 볼 수 있었다. 달빛이 잔디를
은색으로 만들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딸들을 확인하고 몇 분 동안 함께 앉아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노는 법을 몰랐다. 노래하는 법을 몰랐고 그가 되어버린 유령 외에 다른 것이 되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 사무실에 머물렀다.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을 얼어붙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백지민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이준석 씨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일할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 정장, 넥타이, 문 옆에 서류 가방이 있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저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고 있었다. 사장님, 백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망가진 것. 아이들,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까? 백지민 씨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몰랐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저는 그냥 그들이 여전히 안에 있고 여전히 듣고 있고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대했어요. 이준석 씨의 턱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희망이?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녀를 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예측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백지민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힘겹게 침을 삼켰다. 하지만 집안에서 음악을 틀어줄 수는 있습니다. 조용히. 백지민 씨는 그를 응시했다. 하은 씨의 음악이요. 그는 속삭이듯 계속했다. 아직 가지고 있다면 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 소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근접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이준석 씨가 내딛는 작고 겁에 질린 한 걸음이었다. 고맙습니다. 백지민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준석 씨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떠나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딸들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단 한 번, 그리고 백지민 씨는 그것을 보았다. 그가 심장 주위에 쌓았던 벽의 가장 작은 균열을. 백지민 씨는 이준석 씨의 차가 차도를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딸들을 준비시키고 거실로 데려왔다. 그녀는 그들을 부드러운 카펫 위에 앉히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위에 베개를 배치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크고 회색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백지민 씨는 전화기를 꺼내 하은 씨의 재생 목록을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재생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이것이었다. 이준석 씨는 허락했지만 그녀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조용히 틀어라. 밀어붙이지 마라. 너무 많이 희망하지 마라. 하지만 백지민 씨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재생을 눌렀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방을 채웠다. 피아노와 첼로 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다. 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백지민 씨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 엄마는 이 노래를 사랑했단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가 매일 아침 듣기를 원하셨어. 아무것도. 하지만 그때 아라가 눈을 깜빡였다. 느리고 의도적으로. 백지민 씨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리듬에 맞춰 어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 좌우로 흔들리면서 얘들아, 느껴봐. 느껴도 괜찮아. 미라의 머리가 기울었다. 아주 살짝 백지민 씨의 움직임을 따라. 백지민 씨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슬이를 안아올려 가까이 붙잡고 그녀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저 부드러운 움직임, 그저 삶. 이슬이의 몸은 처음에는 뻣뻣했고 저항했다. 하지만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지민 씨가 거의 놓칠 뻔했다. 이슬이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이완되었다. 그래, 우리 아가. 백지민 씨가 속삭였다. 내가 널 안고 있어. 그녀는 한 번에 한 명씩 그들 각자와 함께 춤을 추었고 혜운 씨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비록 모든 가사를 알지는 못했지만 잊어버렸을 때 가사를 지어내고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웃었다. 그리고 딸들, 그들은 달랐다. 걷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존재했다. 그들의 눈은 더 밝았고 몸은 덜 뻣뻣했다. 아라의 손가락이 백지민 씨의 소매를 감쌌다. 미라가 소리를 냈다. 아주 작은 콧노래, 음악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백지민 씨는 그들을 다시 카펫에 앉히고 그들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너희 엄마가 보고 계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너희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준석 씨는 정회 퇴근했다. 그는 비서에게 두통이 있다고 말했다. 팀에게는 오후 회의를 그 없이 처리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집으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차도를 따라 차를 몰고 들어섰을 때 문을 열기도 전에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음악. 혜은 씨의 음악. 그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었다. 그의 일부는 돌아가고 싶었다. 차에 다시 타고 안전하고 조용하며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음악은 거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향해 걸어갔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다. 백지민 씨는 딸들과 함께 바닥에 있었다. 네 사람 모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전화에서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준석 씨가 숨쉬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은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라였다. 그녀는 다리를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스스로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발을 차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녀가 조종되거나 테스트되거나 검사받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준석 씨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벽에 손을 눌렀다. 3년. 3년 동안 의사들과 전문가들과 치료사들과 검사들.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것은 트라우마이며 심리적인 것이며 그들에게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필요한 것은 음악뿐이었다. 필요한 것은 기꺼이 시도하려는 누군가뿐이었다. 백지민 씨는 그를 감지했는지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지도 사과하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했고 이준석 씨는 그녀의 눈에서 목이 메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혜운 씨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준석 씨는 문간에 서서 딸이 생전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부서질 만큼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아플 만큼은 충분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은 충분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보기 전에, 누군가가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보기 전에 몸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무실로 가지 않았다. 그는 차도에 있는 자신의 차에 앉아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스스로 느끼도록 허락했다. 슬픔, 희망, 공포, 그 모든 것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석 씨는 스스로 느끼도록 허락했다. 이준석 씨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백지민 씨는 딸들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침대에 눕혔다. 내내 그녀는 창밖을 흘끗거리며 그의 차가 여전히 차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저 앉아 있는 것. 김 아주머니도 눈치챘다. 가끔 저러세요. 그녀는 조용히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냥 앉아만 계세요. 가끔은 몇 시간 동안이요. 백지민 씨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3시간이 되었다. 누군가 확인해 봐야 할까요?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저러실 때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김 아주머니가 밤에 떠난 후에도 백지민 씨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가 백지민 씨가 잠 못 이룰 때 만들어주시던 방식대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만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밤 공기는 시원했다. 백지민 씨는 앞유리를 통해 이준석 씨를 볼 수 있었다. 머리는 좌석에 기대고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이준석 씨의 눈이 떠졌다. 잠시 동안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차를 보았고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창문을 내렸다.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백지민 씨가 컵을 내밀며 말했다. 이준석 씨는 차가 무엇인지 잊은 것처럼 그것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백지민 씨는 돌아서서 안으로 돌아가거나 김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그를 혼자 두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이준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오늘 왜 일찍 집에 오셨어요? 그의 턱이 조여졌다. 모르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는 그때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백지민 씨는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았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치 3년 동안 산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마침내 팔이 놓아주려는 것처럼.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차 안에서요. 그걸 들었고 그냥 멀리 있을 수 없었어요. 미라가 움직이는 걸 보셨죠? 네. 그리고 이준석 씨의 손이 컵 주위로 조여졌다. 그리고 그게 저를 겁먹게 했어요. 백지민 씨는 차에 기대어 별을 올려다보았다. 왜요? 왜냐하면 그녀가 다시 멈춘다면요. 그들이 모두 희망하기 시작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면요. 그것이었다. 그가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준석 씨, 백지민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실망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잊었어요. 무엇을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실망하기를 필요로 해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실패하기를 필요로 해요.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시도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준석 씨는 눈을 감았다.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모두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하은 씨는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요. 하지만 하은 씨는 여기 없어요. 백지민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위층의 그 소녀들은 완벽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망가졌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이준석 씨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백지민 씨는 차에서 몸을 밀어냈다. 안 마시면 차가 식을 거예요. 그녀는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 선생님. 그녀가 돌아섰다. 이준석 씨가 이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현관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그의 얼굴에 눈물을 볼 수 있었다. 내일,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내일, 저는 시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도하고 싶어요. 백지민 씨는 자신의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네, 비록 제가...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요. 백지민 씨가 말했다. 이준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얼굴을 닦았다. 그럼 내일. 내일요. 백지민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안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딸들을 확인하기 위해 위층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슬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너희 아빠가 돌아오고 있어, 아가야. 두려워하지만 돌아오고 있어. 밖에서 이준석 씨는 마침내 차를 마셨다. 미지근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내일을 위한 용기를 모으며 자정까지 그 채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준석 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오전 7시에 여전히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서서 자신이 만들었지만 마실 수 없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백지민 씨가 딸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옷, 작은 면바지와 티셔츠를 입혔다. 제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머리는 빗겨져 있었고 색깔 있는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아렉에는 분홍색, 밀에게는 노란색, 이슬이에게는 파란색이었다. 그들이 이준석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멈췄다. 잠의 편안한 고요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얼어붙은 고요함. 이준석 씨는 그것을 가슴에 칼처럼 느꼈다. 좋은 아침이다.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딸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마치 그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들의 집에 살지만 결코 그들을 만지지 않고 결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결코 노력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던가. 백지민 씨는 딸들을 보조의자에 앉히고 부엌 식탁에 두었다. 그녀는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으깬 바나나를 넣은 오트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씨는 그저 쓸모없이 서 있었다. 이준석 씨, 백지민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밥 주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이준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그에게 작은 숟가락과 그릇을 건네고 아라 앞에 앉도록 안내했다. 이준석 씨는 천천히 앉았다. 그의 맏딸 하은 씨가 분만실에서 처음 안았던 아이는 크고 눈을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 아가야. 이준석 씨가 속삭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오트밀 한 숟가락을 그녀의 입으로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렸다. 아라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받아 삼켰지만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준석 씨는 다시 시도했다. 또 한 숟가락,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네 번째 입에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오트밀이 그녀의 셔츠에 떨어졌다. 미안하다. 이준석 씨가 재빨리 사과하며 냅킨을 찾았다. 미안하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그때 시간이 멈추는 무언가가 일어났다. 아라의 손이 움직였다. 느리고 불확실했지만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다. 그저 그녀의 손가락 공기처럼 가볍게 그의 손목 위에 얹혔다. 이준석 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백지민 씨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백지민 씨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계속하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준석 씨는 아라의 작은 손이 그의 손목 위에 놓인 채로 그녀의 나머지 아침 식사를 먹였다. 그릇이 비었을 때 그녀는 손을 다시 당겼지만 그녀의 눈 속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정말로 그를 보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백지민 씨는 그들을 거실로 데려갔다. 이준석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랐다. 그녀는 혜운 씨의 음악을 틀었다. 같은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이 방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이준석 씨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 차례예요. 내 차례에 무엇을? 혜운 씨가 당신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춤을 추세요. 이준석 씨는 가슴에 공포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아니요, 아실 거예요. 결혼식에서 춤추셨잖아요. 복도에 사진이 있는 걸 봤어요. 그건 달랐어요. 혜운 씨는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알아요. 백지민 씨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춤추기 위해 여기 없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이준석 씨는 카펫 위에 앉아 그를 바라보는 딸들을 보았다. 그가 시도할지 아니면 3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돌아서서 걸어 나갈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술 직전 혜운 씨가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쁨을 보여줘. 그는 3년 동안 그녀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준석 씨는 자신의 값비싼 잠옷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바닥에 몸을 낮췄다.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아무에게도 아닌 듯 말했다. 백지민 씨가 미소 지었다. 우리 중 아무도 몰라요. 그녀는 이슬이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준석 씨는 딸을 안았다. 정말로? 병원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너무 작고 너무 가볍고 너무 연약했고 마치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 아가야. 이준석 씨가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아빠란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 음악이 흘렀고 억만장자 CEO 이준석 씨는 거실 바닥에서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불안정하고 겁에 질렸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이슬이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닿았다. 단지 1초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백지민 씨는 아라와 미라를 안아 올렸고 그들은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었다. 2명의 망가진 어른이 3명의 망가진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어딘가에서 혜운 씨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미소 짓고 마침내 그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사흘 동안 이준석 씨는 노력했다. 그는 매일 오후 일찍 집에 와서 딸들에게 점심을 먹였고 백지민 씨가 혜운 씨의 음악을 트는 동안
그들과 함께 앉아 어색하게 흔들리고 음정을 놓치며 노래했고 우스꽝스럽고 두려웠으며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들은 깨어나고 있었다. 미라가 음악이 나올 때 다리를 찼다. 아라가 그가 안아줄 때 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슬이는 아직 말은 아니었지만 소리를 냈다. 이준석 씨의 심장이 터질 것 같게 만드는 작은 콧노래. 그는 마침내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나흘째 밤, 이준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하윤 씨에 대해, 백지민 씨가 찾았던 영상에 대해, 그가 3년 동안 가두었던 벽장 속 상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새벽 2시에 그는 벽장으로 가서 그것들을 꺼냈다. 첫 번째 상자에는 그녀의 옷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스웨터 중 하나를 얼굴에 대고 남아있는 희미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라벤더와 다른 무언가, 그녀만의 독특한 것. 두 번째 상자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이준석 씨는 그것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녀가 죽은 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필체를 보고 즉시 치워버렸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그것들을 썼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의 말을 읽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첫 항목들은 행복하고 신나는 내용이었다. 혜은 씨가 임신을 기록하고 이름과 아기방 색깔, 딸들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항목들이 바뀌었다. 10월 15일, 부종이 심해지고 있다. 모리슨 박사님이 더 면밀히 관찰하기를 원하신다. 이준석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본다. 11월 3일, 전자간증 진단이 확인되었다. 나는 두렵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에.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이것이 그에게 무엇을 할지 때문에. 이준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1월 1월 20일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다. 딸들을 위한 영상, 이준석을 위한 지침. 나는 그가 나 없이도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를 바라지만 그가 사랑하는 법 자체를 잊을까봐 두렵다. 그는 읽는 것을 멈춰야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12월 1일, 오늘 초음파를 하는 동안 이준석이 아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내 배를 통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가 슬픔이 자신을 돌로 변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이다. 이준석 씨의 시야가 흐려졌다. 12월 8일,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다. 내 몸이 멈추고 있다. 오늘 이준석에게 약속을 받아냈다. 딸들에게 기쁨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지만 그가 약속했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이미 벽을 쌓고 있었고 이미 다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느님, 제발 그가 그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내 죽음이 그를 함께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일기장이 이준석 씨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하은 씨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았다. 그가 스스로를 가둘 것을 알았다. 그가 그들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 것을 알았고 그가 딸들을 실망시킬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러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어쨌든 그랬다. 이준석 씨는 눈에 주먹을 갖다 댔지만 눈물은 어쨌든 나왔다. 그가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거칠고 목이 메이는 흐느낌. 그는 3년 동안 슬픔을 탓하고 두려움을 탓하고 도움이 될 수 없었던 전문가들을 탓하였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고 더 파괴적이었다. 그는 이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너무 사로잡혀서 딸들을 그들의 고통 속에 버려두었다. 어머니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새 아기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전부가 되기를 필요로 했지만
그는 침묵과 거리, 그리고 자신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가 텅 빈 벽장에 속삭였다. 하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남긴 것을 붙잡는 대신 그 상실 속에서 3년을 낭비했다. 이준석 씨는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항목을 억지로 읽었다. 12월 12일. 내일 수술에 들어간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준석,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들어줘요. 우리 딸들은 당신이 망가지기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울고 두려워하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들에게서 숨지 마세요. 스스로 느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현존하는 부모가 필요해요. 헤어샷. 약속해줘요. 현존하겠다고 약속해줘요. 페이지 하단에는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사랑해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이제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이준석 씨는 죽은 아내의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벽장 바닥에 앉아 있었고 이해했다. 혜운 씨는 그가 실패할 것을 알았고 이미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용서하지 않음이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3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는 답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오직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순간, 이 무너짐,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의 완전하고 전적인 항복으로부터. 이준석 씨는 일어서서 얼굴을 닦았다. 그는 복도를 따라 아이 방으로 걸어갔고 가능한 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새 어린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아라, 미라, 이슬, 그의 딸들, 그의 책임, 그의 두 번째 기회. 그는 먼저 이슬이 침대로 걸어가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가 이제 여기 있어. 그가 속삭였다.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리고 미라의 침대. 너는 언젠가 걷게 될 거고 넘어질 때 아빠가 잡아줄 거야. 그리고 아라의 침대. 너는 말하게 될 거고 아빠는 모든 말을 들을 거야. 그는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들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지킬 작정인 약속들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백지민 씨가 여전히 어제의 옷을 입고 눈은 붉고 부어오른 그를 그곳에서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3년 전에 말했어야 할 단어를 말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게 도와주세요. 백지민 씨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준석 씨가 일어서도록 도왔고 아침 식사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침 내내 조용히 움직였다. 이준석 씨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전쟁을 겪었지만 여전히 서 있는 사람처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딸들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백지민 씨는 그들을 식탁에 앉혀 부엌에 두었다. 좋은 아침이다, 아가들아. 이준석 씨가 울어서 여전히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그는 백지민 씨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당겨 미라 앞에 앉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다시 시도해보자. 그가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밥을 먹였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내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너는 용감한 아이가 될 거라고 했어. 나무를 오르고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아이가 될 거라고. 미라가 씹었고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해. 나는 너에게서 그것을 본다.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아가야. 그리고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미라의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더 부드러운 무언가, 마치 그녀가 듣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듣고 있는 것처럼. 아침 식사 후 이준석 씨는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백지민 씨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백지민 씨는 혜은 씨의 음악을 틀었다. 그 익숙한 피아노 선율 이 방을 채웠다. 이준석 씨는 등을 대고 누워어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자, 아가들아, 그가 말했다. 아빠가 바보짓 하는 거 봐라. 그는 백지민 씨가 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공중에서 자전거 타는 동작으로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은 씨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이준석 씨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작고 녹슨 웃음이었지만 진짜였다. 백지민 씨는 딸들을 그의 주위 카펫에 앉혔다. 그들은 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자, 해봐. 이준석 씨가 여전히 발을 차면서 말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빠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는 아라를 안아 올리고 그녀의 작은 다리를 잡고 같은 동작으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이렇게, 아가야, 바로 이렇게. 처음에는 아라의 다리가 축 늘어진 채 무거웠다. 하지만 이준석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움직였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계속 시도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미묘해서 거의 놓칠 뻔했다. 아라가 뒤로 밀었다. 아주 작은 저항, 그녀의 근육이 움직이며 도우려 노력하는 것. 이준석 씨는 숨을 들이마셨다. 백 선생님, 보셨어요? 봤어요. 이준석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그는 다시 미소 짓고 있었다. 아라야, 다시 해봐. 그는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고 이번에는 밀어내는 힘이 더 강했다.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다. 3년의 정직 끝에 그의 딸이 노력하고 있었다. 이준석 씨는 아라를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감격으로 온몸을 떨며 그녀를 안았다. 이게 내 딸이지.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이게 내 용감하고 아름다운 딸이지. 그들은 하루 종일 바닥에서 보냈다. 이준석 씨는 전화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음정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은 씨의 노래를 불렀다. 말이 되지 않는 바보 같은 게임을 만들었다. 혜은 씨에 대해, 그녀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그가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어서 얼마나 미안한지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딸들은 반응했다. 극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영화 속 기적처럼은 아니었지만 작고 신성한 방식들로. 이슬이는 그가 안아줄 때 그에게 기대었다. 미라가 그의 발을 간지럽힐 때 다리를 찼다. 아라가 그가 노래를 불러줄 때 소리를 냈다. 아주 작은 발성. 그들은 깨어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이준석 씨는 지쳤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가벼워졌다. 마치 3년 동안 바위를 들고 다니다가 마침내 내려놓은 것처럼. 백지민 씨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고 이슬이는 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물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백지민 씨는 그의 옆에 앉았다. 이준석 씨,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준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이준석.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준석 씨, 제가 그 영상들을 찾았을 때 저는 당신의 딸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을 위해서도 했어요. 이준석 씨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커스는 총 맞은 후에 포기했어요. 걷는 것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는 것을 멈췄어요. 그는 하느님에게, 삶에, 모든 것에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저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이준석 씨 품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함께 망가지고 함께 시도하기를 필요로 할 뿐이에요. 이준석 씨는 새로운 눈물이 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동생은 당신을 가진 것이 행운이고 당신의 딸들도 당신을 가진 것이 행운이에요. 당신이 잠시 잊었을 뿐이지만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이준석 씨는 이슬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잠속에서 평화로웠고 그녀의 손은 그의 가슴에 말려 있었다.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아니요, 백지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그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두 사람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석 씨는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화.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고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종류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종류, 마침내 그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종류였다. 2주가 지났다. 이준석 씨가 매일 정의 집에 온 2주. 그 조용한 집에 음악이 가득 찬 2주.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2주. 그리고 딸들은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작은 방식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들만이 아니었다. 미라는 이제 보조 의자 없이 혼자 앉을 수 있었다. 그녀의 중심 근육은 매일 강해지고 있었다. 아라는 장난감을 잡았다. 실제로 손을 뻗어잡고 작은 손으로 탐색했다. 그리고 이슬이, 아름답고 조용한 이슬이는 이제 항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말은 아니었지만 온갈이었다. 1살짜리가 내는 종류의 소리, 2년 전에 내고 있었어야 할 종류의 소리. 이준석 씨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했고 포기했던 전문가들에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15일째 되던 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가 일어났다. 오후였다. 이준석 씨는 딸들과 함께 바닥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백지민 씨는 부엌에서 그들의 간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슬이는 이준석 씨의 무릎 위에 있었고 그는 그녀 앞에 블록을 쌓고 있었다. 무너뜨려 볼 수 있니? 아가야, 아빠한테 보여줘. 이슬이의 손이 블록 쪽으로 움직여 만지고 살짝 밀었다. 탑이 무너졌다. 잘했어. 이준석 씨가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하자. 그는 탑을 다시 쌓았다. 이슬이가 다시 그것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그것을 5번, 6번, 7번 했다. 그리고 8번째에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 블록이 무너졌고 이슬이가 이준석 씨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작고 불확실한 거의 미소가 아니었다. 진짜 미소 넓고 밝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진짜 웃음, 맑고 순수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이준석 씨는 얼어붙었고 온몸이 굳어졌다. 백 선생님, 그가 목소리를 떨며 외쳤다. 백 선생님, 이리 와요. 백지민 씨가 부엌에서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웃었어요. 이슬이가 방금 웃었어요. 백지민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준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탑을 다시 쌓았다. 봐요, 봐요. 그는 이슬이가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게 했고 그녀는 웃었다. 그 똑같이 아름답고 순수한 소리. 이준석 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크고 숨막히는 흐느낌이었지만 그는 미소 짓고 그녀와 함께 웃고 있었다. 네가 웃었어, 아가야. 네가 정말로 웃었어. 그는 이슬이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녀는 뻣뻣해지지 않았다. 밀쳐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녹아들었고 여전히 킥킥거리고 있었다. 백지민 씨가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얼굴에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행복해요. 이준석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녀가 정말로 행복해요. 그래요. 백지민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에게 행복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이준석 씨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3년, 저는 그들에게서 3년의 행복을 훔쳤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들에게 생존을 주었어요.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삶을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준석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은 씨는 저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단 한 가지. 기쁨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데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준석 씨는 그의 세 딸을 바라보았다. 아라는 그 크고 회색인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미라는 똑바로 앉아 깨어 있었고 이슬이는 여전히 그의 품에서 부드럽게 킥킥거리고 있었다. 저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백지민 씨의 눈썹이 올라갔다. 당신을 처음 그들과 함께 봤던 그 정원으로요. 우리 모두 함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확실해요? 이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씨의 음악, 햇살, 신선한 공기, 그녀가 그들을 위해 원했던 모든 것. 저는 오늘, 지금 바로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요. 백지민 씨가 미소 지었다. 그럼 가요. 그들은 딸들을 안고 정원으로 나갔고 백지민 씨가 몇 주 전에 했던 것처럼 잔디 위에 담요를 펼쳤다. 이준석 씨는 하은 씨의 음악을 틀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들을 포용하며 아가들아,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너희 엄마는 이 장소를 사랑했단다. 그녀는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얼굴에 태양을 느끼곤 했지.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두꺼워졌다. 그녀는 너희가 이 느낌, 이 평화, 이 기쁨을 알기를 원했어. 오후의 태양은 따뜻했고 음악은 부드러웠고 산들바람은 하은 씨가 몇 년 전에 심었던 꽃들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이준석 씨는 잔디 위에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리 와, 아가들아. 백지민 씨는 그들을 그의 주위에 배치하도록 도왔다. 한 명은 각 옆에, 한 명은 그의 가슴 위에. 그들은 거기 함께 누워 있었다. 망가진 아버지와 그의 세 망가진 딸들. 그들 모두를 사랑했던 여자의 유령에 둘러싸인 채. 나는 매일 너희 엄마가 보고 싶어. 이준석 씨가 속삭였다. 매일매일. 하지만 그거 아니. 나는 그녀가 여전히 여기 있다고 생각해. 이슬이, 너의 웃음 속에. 미라, 너의 힘 속에. 알아,
너의 결단력 속에. 그는 눈을 감고 그들의 작은 몸이 그의 몸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가 우리가 마침내 노력하고 마침내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해. 이슬이가 또 다른 소리를 냈다. 거의 아빠처럼 들리는 무언가. 이준석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방금 들었어요? 그가 백지민 씨에게 속삭였다. 들었어요. 다시 말해줘, 아가야. 아빠라고 말해. 이슬이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아, 빠. 이준석 씨는 그녀를 거의 넘어뜨릴 뻔할 정도로 재빨리 일어났다. 그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백 선생님, 그녀가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준석 씨는 두 손으로 이슬이의 얼굴을 감쌌다. 맞아, 아가야. 아빠는 바로 여기 있어. 다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하윤 씨의 음악과 하윤 씨의 꽃들과 하윤 씨의 사랑에 둘러싸인 채 이준석 씨는 마침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다. 기쁨은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기쁨은 당신이 고통 한가운데서 함께 찾는 것이었다. 계속 노력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아플 때조차도, 특히 아플 때. 다음 날 아침 이준석 씨는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하윤 씨가 그녀의 LP 레코드를 보관하던 종류의 큰 나무 상자. 백지민 씨는 딸들과 함께 거실에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올려다보았다. 저게 뭐예요? 이준석 씨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망처럼 보이는 다른 무언가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하윤 씨의 물건들이에요. 3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첩, 하윤 씨가 가장 좋아했던 다묘, 신혼여행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가 담긴 병, 사슬에 걸린 결혼 반지, 그리고 이준석 씨가 뒤집어 놓거나 숨겨두었던 수십 장의 액자 사진들이 있었다. 그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 혜윤 씨가 드레스를 입고 그가 말한 무언가에 웃고 있었다. 이준석 씨는 세상에 그녀만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 엄마는, 그가 딸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내면에서도 말이야. 그는 그 사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중앙에 있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하윤 씨가 임신 중이었고 빛나고 있었고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희 셋을 사랑했단다. 아라의 눈은 그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고 정말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 이준석 씨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꺼냈다. 혜윤 씨가 가장 좋아했던 책, 그녀가 버리기를 거부했던 손잡이가 깨진 커피 머그, 여전히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나는 스카프. 저는 이 모든 것을 숨기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것은 단지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켰을 뿐이에요. 그는 백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저는 고통으로부터, 추억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숨는 것을 끝냈습니다. 백지민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하윤 씨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느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는 딸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우리 한 번 더 밖으로 나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들은 정원으로 갔다. 태양은 높고 따뜻했다.
꽃들은 만개해 있었다. 이준석 씨는 하연 씨가 대학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색이 바랜 무늬에 가장 좋아하는 담요를 잔디 위에 펼쳤다. 그는 음악을 틀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하연 씨가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휴대용 스피커에서 소리는 더 풍부하고 더 충만하고 더 실제 같았다. 이준석 씨는 담요 중앙에 앉아 팔을 벌렸다. 이리 와, 아가들아. 아빠한테 와. 백지민 씨는 그들을 그에게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에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순간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이리 와, 아가들아. 이준석 씨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바로 여기 있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 긴 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딸들은 그저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미라가 움직였다. 팔이 아니라 다리가. 그녀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밀고 다른 쪽 다리를 밀었다. 기어가는 것, 실제로 기어가는 것. 이준석 씨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아가야.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미라가 3피트, 그리고 4피트를 기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준석 씨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안아 올려 너무 세게 안았다. 네가 해냈어. 세상에, 네가 해냈어. 그는 울고 있었고 동시에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훨씬 더 기적적인 무언가가 일어났다. 아라가 언니를 보더니 손을 땅에 짚었다. 그리고 그녀도 시도했다. 멀지는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움직였다. 그녀는 시도했다. 이준석 씨가 그녀에게 손을 뻗어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래, 아가야. 그래. 너는 정말 용감해. 그리고 이슬이, 아름답고 조용한 이슬이는 언니들이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고 그녀는 말했다. 아도 아니었고 반쪽짜리 단어도 아니었다. 아빠. 맑고 완벽하고 진짜인 이준석 씨의 온몸이 굳었다. 다시 말해줘, 아가야. 제발 다시 말해줘. 이슬이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이준석 씨는 앞으로 쓰러지며 세 소녀 모두를 그의 팔 안으로 모았고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내 사랑들. 아빠가 여기 있어. 백지민 씨는 정원 가장자리에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이 혜은 씨가 부탁했던 것이었다. 이것이 약속이었다. 완벽함이 아니었고 심지어 치유도 아니었다. 그저 현존하는 것, 그저 노력하는 것, 그저 얼어붙기를 거부하는 사랑. 이준석 씨는 그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딸들을 안았고 하은 씨가 죽은 날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무언가를 느꼈다. 완전함.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가 마침내 하은 씨가 내내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삶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상처, 모든 실망, 모든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처받을 때, 그들이 실망할 때, 그들이 넘어질 때 그곳에 현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희망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준석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눈물은 얼굴에 있었고 딸들은 그의 품에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혜은 씨에게, 하느님에게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백지민 씨를
그들의 삶에 데려온 우주의 어떤 힘에게든 속삭였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다. 태양은 계속 빛났다. 꽃들은 계속 피어났다. 그리고 사는 법을 잊었던 새 어린 소녀는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약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나 치료나 완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한망가진 아버지가 마침내 다시 희망하는 법을 배웠고 딸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망가진 조각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어쨌든 기쁨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그런 종류의 기적이었다.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종류. 다시 시도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종류. 사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